요즘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화두의 하나인 지방 분권과 가버넌스를 핵심 주제로 여러 세션을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오늘 우리 세션은 제 4패널로 지방선거에 대한 외부 평가인데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한 평가 관련 발표와 토론을 하는 세션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김수진 교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오늘 발표가 네 분 교수님들의 발표 그리고 네 분 교수님들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께 각 10분씩 40분을 할애하고 그리고 토론을 맡으신 선생님들께 각 5분씩 일단 시간을 할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시간이 남으면 남는 시간은 플로어와 그 외에 다른 발표와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 재할당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곧바로 발표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죠.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손병권 교수께서 헌법 개정과 지방 분권을 주제로 10분간 발표하시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이 제 주제 포함해서 굉장히 좀 요새 이야기가 많이 되고 굉장히 거창한 주제인 것 같고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실은 사실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한 것, 면접 여론조사한 것 그 결과를 이제 중심으로 아마 발표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과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어프로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한국정치학회, 정당학회, 선거학회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맡겨서 거기 분석 결과가 이 글 쓰는 집필진에게 이제 공유가 돼서 거기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뭐 어마어마한 자료인데 그걸 토대로 저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그냥 배경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헌법 개정 이야기하면 뭐 워낙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통상 뭐 이제 정부 형태, 뭐 권력 구조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이제 13대 대통령 선거, 13대 총선 이래로 여소야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3당 합당이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대통령 사이클은 5년, 국회의원 선거 사이클은 4년이니까 이 여소야대 현상이 이제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4년 선거 주기를 맞추자 하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여소야대라는 병리적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주기 일치를 위해서 이제 그 정부 형태를 바꾸자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면서는 특히 이제 최근에 오면서는 그 제왕적 대통령론 그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통령한테 좌우한 사실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너무나 권력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항상 임기 말에 되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라는 게 일어난다. 그래서 선거주기 일치론하고 제왕적 대통령론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정부 형태를 바꾸자,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던 것이 하나의 배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만 많이 하니까 헌법학자분들 중심으로 한 얘기가 그거 외에도 바꿀 게 많지 않느냐. 손을 보려면 기본권도 바꾸자. 그렇게 개정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이번에 그 3월 26일 날 청와대 대통령 그 헌법 개정 발의안 그거 나온 거에는 이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걸 발의하시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했는데 국회에서 적폐 논란 이런 게 있으니까 논의가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20대 국회 그 원구성 후반기에 문희상 의장께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아마 이건 계속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기회창이 열리면 언제든지 정부 형태 기본권, 지방 분권 포함해서 이제 그 개헌에 관한 논의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게 이제 대충 모두의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저희 학회를 포함해서 전체 3개 학회가 이걸 공동으로 이걸 연구하면서 그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 항목을 만들어서 이제 전체 설문을 한 건데, 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은 못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 설정한 설문 항목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 헌법 개정을 한다면 그 대통령 발의안처럼 지방 분권 조항이 들어가는 게 좋으냐 나쁘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선호하는 정부 형태가 뭐냐, 그 다음에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 형태, 그 다음에 등등 해서 경제민주화 이 네 가지 선택지를 주고 이 가운데 필요하다면 뭐가 제일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그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서술적인 수준에서 응답을 간단하게 읽는 분들한테 소개하는 수준. 예를 들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 거기 지방 분권 조항이 필요하냐, 뭐 대체로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뭐 전혀 필요 없다고 본다, 뭐 대체로 필요 없다고 본다, 이런 것에 비중을 중심으로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연구자 수준에서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무슨 아주 그 엄격한 회귀 분석을 한 건 아니고 그 집계 데이터만 가지고 인상적인 수준에서 원인이 대충 이럴 것이다라는 그 두 가지 정도, 현상적으로 찬성 반대 비율이 대충 이렇다. 두 번째는 집계 변수만 놓고 이러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저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헌법 개정의 필요성 문제하고 지방 분권 조항 보면은 대체로 그냥 강하게 찬성한다 빼고 대체로 찬성한다는 수준에서만 해도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매우 찬성한다는 것까지 포함하면 60%는 안 되지만 굉장히 이제 60%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나타나서 찬성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대체로 여론은 찬성하는 편이다. 지방 분권과 개헌의 필요성, 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원인 같은 걸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인상적으로 받은 생각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정치 성향을 가졌거나 지지가 많았던 지역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나 지방 분권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 비율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나 반대하는 지역에 살았거나 반대하는 어떤 이념 성향을 정치 성향을 가졌거나, 예컨대 이제 영남 보수 이런 분들보다 한 20% 정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추정컨대 왜 그러냐, 문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했고 그다음에 지방 분권 조항을 강조했고, 그래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혹은 지지한 사람들의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한 15, 20% 지방 분권에 찬성하고 헌법 개정에 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지방 분권 조항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호하는 정부 형태가 뭐냐, 우리 이제 권력 구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개헌 논의를 하면서 현행 5년 단임제는 죽은 거다 해서 빼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다음에 이원 정부제, 이것 가운데 이제 뭐냐, 뭐 일부 또 의원 내각제 얘기를 하지만 여기 지금 면접 설문조사에는 현행 5년 단임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감안하시고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년 현행 단임제 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빼고 하지 않고 집어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많은 것을 그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면 현행을 하자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단임제 46.7%, 그다음에 그 대통령제와 이원 정부제 보면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몇 % 정도 차이를 가지고 지금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 정부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만 비교한다면 이원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이원 정부제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걸 100%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게 5년 단임 현행 빼고 가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결과를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설명이 좀 잘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패턴, 예컨대 아까 말했던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쉽게 갈라지질 않고 또 뭐 사회 경제적 변수로도 잘 설명이 안 되는데 몇 가지 좀 나타나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한 사람의 거주 지역, 고향,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학생 신분이나 아니냐, 그다음에 총 재산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뒤로 이렇게 걷다가 뭐 뭘 잡는 식 이런 식이 됐는데 연령의 측면에서 일단 좀 보면 확실히 좀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바꾸자 하는 것이 강합니다. 지금 현행보다 그 많은 경우에 현행을 유지하자는 답변들이 많지만 두 번째 답변으로 가거나 뭐 이런 걸 볼 때 젊은 층들이 좀 바꿔보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현행 5년 단임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과 40대 이하에는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학생들도 상당히 좀 바꾸자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주 지역 고향 같은 걸 보면 특히 고향이 그런데 역시 이제 문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어떤 그런 그 고향을 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그 현행 5년 단임을 하자는 게 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좀 바꾸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보면 뭐 3억 이상하고 이하에서 3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5년 단임제를 하자. 그러니까 좀 현상 유지적인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바꾸자. 3억 이하는 요 정도가 제가 발견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좀 제일 재밌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그 아주 현격하게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소득, 직업, 그다음에 학생들, 그다음에 젊은 층과 나이가 많으신 20, 30대하고 60대 이상 분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경제 불황에 가장 취약한 분들, 학생, 이제 또 좀 이제 주부, 그다음에 20, 30대, 60대, 그다음에 그 뭐 단순 노무직, 그다음에 학력 수준이 고졸 이하 이런 분들하고 학력 수준이 대학교 재학 이상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20, 30대, 60대가 아니라 4, 5, 60대 이런 분들하고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 전문직 이런 양반들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제가 네 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그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경제 민주화 부분은 상당히 좀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있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기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분들을 보면은 경제 민주화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인상적으로만 제가 봐서 확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응답하신 분들이 이 헌법 개정을 생각하면서 뭐 기본권, 뭐 지방분권,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정부 형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뭐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숙고하고 심의된 답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좀 보니까 그 주로 나타난 게 정치적인 성향,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 찬성 반대, 그다음에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 이런 데서 설문 면접을 하면서 나타난 응답이 아닐까 해서 좀 조금 더 우리 뭐 공론화도 좀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원전 때 그런 조금 이 찬반 토론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손봉건 교수께서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지금 요약해서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기 그 보면 본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한국중앙선관위가 한국정치학회를 주관 기관으로 해서 정당학회를 통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수행한 기관, 실제 여론조사 기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여론조사가 에 관련된 기관이 중앙선관위, 우리가 한국정치학회 그리고 한국정당학회가 모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여론조사인데 아마 지방선거 후에 실시된 여론조사가 아닌가 합니다. 손 교수 수고하셨고 다음은 전북대학교 박경미 교수께서 지방정치와 관련해서 정치관계법과 연관된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박경미입니다.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이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적용되는 정치관계법에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정치관계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이 지방선거와 지방정치에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이걸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법에 의해서 규정된 법규에 따라서 지방 선거 그리고 지방 정치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방 정치 그리고 사실상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이 각종 세 가지 정치관계법인데요. 이 세 개의 정치관계법이 각각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어떤 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계속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고 적용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중앙선관위의 이 연구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면서 가장 초점을 둬야 할 부분이 뭔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법률들이 어떻게 우리 정치를 구성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생각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어요. 사실 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지방 선거에 포커스를 두고 특히 지방 선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두 가지 기준이 아닐까. 공직선거법에 있는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자유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선거운동에 비롯해서 각종 기회의 균등 두 가지 원칙에 입각을 해서 이 두 가지가 후보자와 정당에게 어떠한 제약을 주고 어떠한 기회 혹은 뭐 자유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각 부분 모든 정치관계법을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세 개의 정치관계법이 조금 조화롭게 조금 개정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 속에서 조금 정리를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 지방 선거가 일단 지방 정치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선거와 관련돼서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회 균등과 정치 자유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 정치는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 분권을 비롯해서 이제 각 지역의 균형 발전 얘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화두가 되어서 지금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간 좀 소강태이죠. 헌법 개정이 약간 이 물밑으로 약간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 지방분권 얘기도 사실상은 좀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방 정치는 이 중앙 정부가 위임하고 있는 기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중앙의 업무를 상당히 많이 담당하고 나머지의 것들을 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지방 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한 이 법률적인 범주 내에서 허용되는 혹은 위임되는 형태의 어떤 조례를 작성하는 형태로 해서 그 안에서 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 사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시 감독하는 업무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균형적인 형태에서 지방 정부가 운영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고 있는 유권자의 어떤 뭐 대표성 뭐 이런 문제들은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문구에 조금 묻혀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당과 후보가 참여하는 지방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자유도 활성화시키고 기회도 균등화해서 이 지방 선거를 잘 치르면 혹은 더 나아가서 지방분권법을 비롯해서 헌법까지 개정이 된다면 아마 지방 정치가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몇 가지만 조금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정치적인 자유의 문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방 정치에 필요한 정당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정당법 내에 있는 이 정당 관련 조항이 그러니까 창설과 성립, 그다음에 뭐 도당 수, 그다음에 뭐 등록 취소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대개의 경우는 주요 정당, 그러니까 현재의 주요 정당들과 전국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정당만이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당들이 득표를 하고 의석을 얻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어떤 역할을
국회의원 선거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그 반면에 이 지역적인 이슈는 중앙 정치에서 후차적인 뭐 차원을 물려 있기 때문에 지방 정치의 어떤 목소리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약간 좀 개정하거나 폐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은 각 지역의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 정당이죠. 말 그대로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방 정당이 생성될 수 있고, 이 지방 정당들은 전국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전국 정당과 경쟁해서 지방 선거를 치르게 되면 지방 선거 이슈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녹색당이 지난 18대 19대 뭐 계속 선거에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이 정당 같은 경우는 뭐 1% 미만의 득표율을 얻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의석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선거 끝나면 등록이 취소가 되고요. 다시 선거에 참여하려면 다시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조항도 지금 정당법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정책이 소모이고, 그 정당들이 오랫동안 조직을 유지하면서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따라서 주요 정당은 조직도 있고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인력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정당이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당에 또 필요한 거는 당원인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에 이제 당비를 걷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운영되게 되는, 잘 아시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당비는 굉장히 적은 비중입니다. 어떻게 당비를 늘릴 것이냐는 뭐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당이 갖고 있는 큰 고민인데요. 다른 국가들도 당비의 비율이 줄고 있으니까 우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당을 강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당비와 관련된 어떤 회계보고 의무는 이미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과 관련돼서 더 이상 뭐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지금 제 보고서에는 쓰지 않았지만 얼마만큼의 기부를 했을 때는 익명이 아니라 이제 실명을 보고하는 문제, 이게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디까지 않을 것인가, 그다음에 금액이 적은 기부를 한 사람 혹은 당비를 낸 사람들은 무조건 이 실명을 해도 되는, 익명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참 애매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당도 그렇고 2% 그다음에 뭐 지구당은 몇 5개가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진짜 애매한 규정이 있는 거와 똑같이 당비용 수종이라든지 당비에 대해서 조세 감면 이런 것들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정당이 그 자신의 정당을 운영하기에 타당할 만큼의 어떤 세액 이 금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 지금 현재 법규에 따르면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씩 내서 총 1년에 12만 원을 내는 것이 적절한 형태의 당비가 되고요.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이제 이 조세 감면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대부분의 유권자가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당비를 내는 것을 허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당비 영수증에 보통 10,000원 정도를 이제 이 체크하는 것이 이제 이 칸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정당이 뭐 적절하게 알아서 결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당원들이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을까? 투명성이 제고가 되고 그다음에 지출의 문제에서 별로 문제가 없다면 허용돼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듭니다. 그 부분은 약간 제가 단언하기 힘들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정치자금법 문제를 얘기할 때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조금 다른 측면의 정치적 기획운동의 문제도 조금 조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후원의 지정권자는 대선, 그다음에 총선, 그리고 당내 경선 후보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예비구조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이 후원의 지정권자라고 하는 것이 명시됨으로써 사실은 원래 있는 현직들과 그다음에 예비 후보자들 혹은 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선거 차원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유리한 선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의 상황이지만 현직 지방선거 자치단체장이 3선에 도전을 하고 있고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도전할 때 그럴 때는 정치자금이 없이 이제 선거에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돈 문제가 아닌 거죠. 선거 비용의 무슨 뭐 보존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고 사실은 후원회라고 하는 거 조직되어 있다는 것은 정치 동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현직이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에서도 이 후원회의 총 금액도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그 정치적 기회균등 문제에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가서 정치자금과 관련 저희 정당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13조에 의하면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모금 연도 금액의 한도를 2배 정도를 이제 상향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특례 기간인 거죠. 그래서 현재의 주요 정당, 그다음에 의석이 있는 정당, 그리고 후보가 이제 이 많은 정당들은 굉장히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문제는 보조금의 계산 문제인데 현재 그 경상보조금하고 이제 선거보조금 두 개가 다 특히 경상보조금 더합니다. 이제 그 기본 원칙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섭단체를 구성 요건을 맞춘 정당에게 50%를 한달 할당을 해서 균등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의석이 없는 정당들 혹은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않은 못한 정당들은 그 조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늘 이제 그 소수 의석들의 정당들은 이제 교섭단체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평화민주당 정의당이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약간 자의적인 형태로 지금 운영이 돼서 정치자금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그 합치하다고 이제 판결이 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회균등의 문제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섭단체에서의 국회법 조항은 조금 개정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적용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타 이제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이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도 문제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상적인 상황이나 혹은 선거 기간에도 정당의 활동과 그리고 이제 일반 유권자 포함해서 후보 정당이 가급적이면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우리 선거에는 필요하다.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뭐 부정부패, 그다음에 이제 불법 선거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의 문제고 지금 현재의 각종 카메라가 여기저기 도처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크게 이제 그렇게 규제하기보다는 사후적으로라도 고발이 되면 그 문제가 돼서 당선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해서 정치적 자유를 조금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지방 정치와 관련된 그 여러 정치 관계법의 조항들의 문제점들을 박경미 교수가 분석해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강신구 교수가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제도상의 문제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주대 강신구입니다. 방금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방분권과 선거,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두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 발표 자료를 일단은 10부밖에 제가 복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자분과 발표자분들 위주로 일단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그러실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끝나고 궁금해하시면 발표 자료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양해의 말씀은 원래는 조금 완성된 논문의 형태로 발표문을 작성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소요가 돼갖고 그 좀 완결된 문장의 형태로 많이 못 만들고 이제 그 결과 분석을 일단 소개하는 위주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이게 들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광역자치단체 의원만 737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1035개 선거구에서 2541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선관위 그 선거 통계 시스템 사이트에서 이걸 굉장히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너무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서 한 개 한 개 선거구마다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35번 엑셀을 긁었다 붙였다 하느라고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는 현재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위해서 법을 제정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그 선거에 관한 사항은 따로의 별도의 법률로서 규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는 그와 같은 어떤 지방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제도들이 과연 우리의 지방자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요번에 이제 선거 때 모두 7명을 뽑았는데 제 그 7단위를 모두 다 살펴보진 못했고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지방 의회로서 이제 광역 의회와 기초 의회 선거만 살펴봤습니다. 제가 능력의 한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의회의 구성이 없이는 민주적인 정부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 중심으로 선거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의회 선거와 관련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광역 의회 선거의 지역구와 총 정수 그리고 기초의회 선거의 총 정수 몇 명을 각 시도 단위별로 몇 명을 뽑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국회에서 먼저 광역의회 지역구와 총 정수를 정하고 각각의 기초의회 단위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가를 그 국회에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각 시도 단위별로 그 시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기초의회의 지역구를 몇 개를 두고 각각의 지역구에서 2인에서 4인까지 몇 명을 선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시도 단위에서 구성이 되는 자치구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석과 관련해서 광역의회와 관련해서 제가 특히 주목을 했던 부분은 이른바 이제 선거구의 불균등한 획정의 문제라고 그래서 그냥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말 어포션먼트라고 해서 한 명씩을 선출하는 어떤 광역의회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어떤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비교의 초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즉,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1인당 1표를 행사한다라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람이 10만이 한 명의 대표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20만은 뭐 2명의 대표자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거구에서는 5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거구에서는 20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5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 5만 속에서 그러니까 5만이라고 하는 선거구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은 한 명을 통해서 얘가 대표가 되니까 그만큼 대표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광역의회 선거구의 어떤 선거 구민의 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굉장히 좀 재미가 나는 게 그 전국적으로 최소 단위의 선거구는 경북인가에서 9천 몇 명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대 단위의 선거구는 아이고 표가 어디에 있냐?
경기도에 15만 정도가 되는 선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차이에 여러분들이 조금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차이,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차이를 보면서 멜 어포션먼트의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헌법 소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뽑힌 사람은 경북 도의회의 의원이고, 그다음에 최대 선거구인 뭐 경기도의 이 선거구에서 뽑힌 사람은 경기도의 도의회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멜 어포션먼트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단위에 주목을 해본다라 그러면 여전히 그래도 어떤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비율이 각 시도 단위별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경향은 그래도 여전히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경우 뭐 대전이라던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1.8, 2.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전국적으로 약 4대 1 정도의 평균적인 어떤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북 지역으로, 경북 지역 안에서는 가장 작은 선거구와 가장 큰 선거구의 비율의 차이가 7대 1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큰 선거구의 시민들의 투표의 가치가 그만큼 7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이 돼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멜 어포션먼트와 관련한 연구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쳤던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한 거는, 여기 이 각각의 광역시도 단위 안에 다시 여러 개의 기초 의회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의회 단위별로, 인구수와 그 기초의회 단위별로 배정된 광역의원의 어떤 수로서 각각의 기초의회 단위 안에서 1인당 대표 한 명이 대표하는 평균 선거인 수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요거를 종속 변수로 해서 그 기초의회 단위 안에 거주하고 있는 총 어떤 선거인 수를 회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멜 어포션먼트가 없는 체제라 그러면 이와 같은 회귀 분석의 관계에서 특별한 패턴이 발견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제가 본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굉장히 확연한 수준으로 우상향의 회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 기초의회 단위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동질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위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우상향의 어떤 회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광역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과소 대표되는 경향성이 체계적으로 발견이 되는 양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광역의회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초의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 4인 선거구를 획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게 이제 선거구 획정이, 그러니까 광역시도 단위에서 결정이 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도 단위별로 되도록이면은 뭐 3, 4인 선거구를 늘려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거세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시도 단위에서, 그러니까 기초를 뽑는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4개를 제외하고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이 다 변화가 됐습니다. 조례 결정 단계에서. 근데 이제 뭐냐면은 대부분 선거구 획정 단위에서 포함시켰던 3, 4인 선거구가 쪼개져 갖고 2인, 3인 선거구로 구성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4인 선거구를 늘려달라고 했던 주된 목적은, 아무래도 선거구의 크기가 커질수록, 즉 하나의 선거구에서 뽑는 승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이제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어떤 균형 같은 것이 잘 맞춰지고 군소정당의 대표가 늘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그 선거구 획정 단위와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적으로 근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초의회 선거구는 무조건 광역의회 선거구 내에서 분할하는 형식으로 획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조건입니다. 근데 광역의회 선거구가 690개, 그러니까 원래 737개인데 그 중에 이제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가 690개인데 그 광역의회 선거구가 690개인데 기초의회 선거구는 1035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분할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 분할의 양상을 살펴보니까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2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로 분할이 된 게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는데 테이블엔 있는데 거의 한 50%대 후반으로 2, 3인 선거구가 그대로 광역 선거구를 유지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된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2, 3인 선거구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단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4인 선거구로 전체를 채운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 3인 선거구가 애초에 50% 이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늘리려고 하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필연적으로 형평성의 기준이 뭐냐라고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원한다고 해서 마음껏 4인 선거구를 늘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군소정당의 대표와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미약하게 4인 선거구로 갈수록 2인 선거구보다는 조금은 더 군소정당이라든가 무소속의 대표가 늘어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를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4인 선거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좀 인상적인 수치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또 달리 드러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등가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2인 선거구의 1등 당선자의 평균 득표율은 45% 수준인데 2인 선거구의 2등 당선자의 평균 득표율은 27% 수준이고 4인 선거구의 1등 당선자의 평균 득표율은 25% 수준이고 4등 당선자의 평균 득표율은 11% 수준. 근데 하나의 어떤 기초의회를 보게 되면 2인 선거구에 1등 당선자도 있고 4인 선거구에 4등 당선자도 있는데 모두 다 한 표를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거기 안에서 또 어떤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2인 선거구에서 1등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4인 선거구에서 4등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의 표의 가치보다 4배 정도 오히려 투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쭉 한번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이른바 불비례성의 지수를 조금 살펴봤더니 좀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비례대표의 불비례성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비례대표의 불비례성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오게 되는 거는 전국에 존재하는 226개의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선거구 중에 한 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구가 105개에 달합니다. 한 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오버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의회 잘 모르겠고요. 기초의회 완전히 누대기 같은 선거제도인 것 같습니다. 비례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비례랑 지역 대표를 혼합을 했지만 비례가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비례성을 높이려고 2, 4인 선거구를 그거를 통해서 비례를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제도가 현재의 기초의회 선거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신 교수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그 본문을 보면은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의회 광역이든 기초이든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제도가 문제투성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강신구 교수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 교수 연구 계속 하셔가지고 대안도 제시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구분상 교수께서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관련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여기 저 PPT로 아마 프레젠테이션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비켜드려야 되나? 저기 먼저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다뤄봤던 선거 제도 과정 쪽에서 제도 쪽을 다뤘던 내용에 비해서 이제 약간은 좀 더 말랑말랑한 내용입니다.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사실 한국 정치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주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굳이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그 특성상 우리가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인데 너무 제가 지금 약간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간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사람을 공천을 통해서 공천 과정에서 사실 여론조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돼 가지고 하시는 그 외국 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론조사에 대한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점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이 여론조사가 최근에 들어와서 문제가 됐었던 것은 2016년 총선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때 여론조사는 한나라 새누리당이 뭐 180석 이상을 가질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원내 일당 자리도 뺏기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 무용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지난 그래서 대선 때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대선은 여론조사가 굉장히 잘 맞는 편입니다. 여러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서 전반적인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처럼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 그 여론조사의 문제점들이 잘 안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전국적인 선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샘플에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사실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캔슬 오프 된다라고 하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부분은 이 지방선거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선거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대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률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통계적으로 이게 얼만큼 좀 정확하게 잘 패턴을 찾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여론조사가 사실은 시행이 돼야 되는데 대선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적은, 그러니까 수 자체로 보면 이번에 그러니까 전국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많지만 선거구 단위로 가게 되면 한 번, 그리고 여기는 뭐 뻔하다라고 되는 데는 거의 사실은 시행이 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방선거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얼만큼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느냐, 그 다음에 뭐 최신 그 통계 모형을 사용했을 때 그 제대로 이 여론조사들이 제대로 그 패턴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워낙 특히 뭐 젊은층 같은 데는 거의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그 싫어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그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샤이 보수 내지는 숨은 보수 정당 지지 유권자들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게 여론조사 조사 방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선관위라든지 여기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 변화에서 가장 큰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 처음 적용된 거는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공표라든지 보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한다면 자신들의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일종의 스펙이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 기관이 총 지금 현재로는 한 77개 정도. 그런데 그러니까 유명 조사기관 같은 경우는 딱 열자마자 이제 바로 다 등록을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들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우리가 보통 안심번호라고도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적용은 지난 대선부터 했었지만, 그럼 대선은 사실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적용하든 안 하든 사실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샘플 그 선거구 차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사이즈가 더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선거구가, 그리고 그러니까 모집단 자체가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효과적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에게 어떤 그 조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중값 비율 규정이라서 그 자체를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에 맞게 뽑았는지 샘플을 거기에 맞게 뽑았는지 그거를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100명 정도를 뽑아야 되는 뭐 연령대인데 거기에서 뭐 50명만 뽑았다, 내지는 뭐 20명만 뽑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여기서는 공표라든지 보도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요 규정까지가 사실은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제도적 그 변화에 걸맞게 조사기관들도 사실은 노력을 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표본 추출 틀이라고 하는데 샘플링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선 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비용이 좀 들기는 하지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한 74% 제가 조사한 바로 따르면,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약 91%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선 표집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쭉 보면 전반적으로 젊은 연령대를 항상 뽑는 데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 뽑았다라고 생각되고요. 전반적인 응답률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시면 여기 20대 총선 보면은 여기 이게 유선전화 비율인데요. 그때 뭐 중앙값이랑 미디언이라고 하는 게 1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는 진짜로 유선전화 중심으로 갔다면 그 값이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16%, 그러니까 16% 내지 32%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1/4분위 수라고 하는데 이 숫자들을 고려할 때도 이제는 이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무선 전화를 갖다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옮겨갔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방법별 응답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ARS 방식이죠. 기계로. 그 다음에 면접으로, 그러니까 면접원이 직접 하는 방식,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이제 혼합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난번 대선과 이번 지선을 비교를 해보면, 물론 대통령 선거는 관심이 많으니까 사실 응답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면접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중간값까지는 사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휴대전화 가상전화번호의 어떤 그 역할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굉장히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샘플 뽑힌 거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 기준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행수 자체는 굉장히 늘었는데 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만큼 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사실 되게 적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문제가 제기되면 거의 대부분 예전에는 뭐 기각하고도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고 기각하기도 했는데 다 인용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뭐 고발이라든지 수사 의뢰 이런 것들이 단 한 건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26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항상 문제가 됐던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문제는 단 2건에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로 심의 대상에 오른 거는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라고 우리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면접 방식과 ARS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다르고요. 예, 이게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면접 방식 같은 경우는 면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응답률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나 동시에 무응답 내지는 후보 없음, 나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비율이 이번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거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ARS는 기계에 대답을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는 응답률이 되게 낮고, 이게 표본이 지켜야 할 어떤 층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20대 수도권, 예를 들면 20대 수도권 뭐 여성, 이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구랑 잘 안 맞는, 우리가 왜곡된 가중값 배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ARS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업체 1등 업체가 사실은 ARS를 주로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ARS가 사실 이번에 나타난 거는 뭐냐면 이런 무응답 후보 없음 내지는 모른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감소한다는,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사실은 숨은 보수 정당 후보 지지 유권자들을 잡아내는 데는 또 효과를 어느 정도 봤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에 대답하는 거는 내가 진짜 나의 의견을 솔직하게 대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 차이를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봤고요. 그건 뒤에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론조사가 전반적인 패턴들을 잘 반영했는지를 보게 되면 크게 한 세 군데 지역 광역단체장을 보게 되면 가장 관심이 있었던 서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전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빨간색이 이제 박원순 후보라고 본다면 이제 나머지 이제 두 개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인데 전반적인 패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모형으로 이제 베이전 모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차이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이제 계속 새로운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오면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이제 추론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전체 실제 선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점선이 여기를 점선을 실제 결과라고 본다라면, 여기서 이 방식대로 추정을 해가면 거의 그 실제, 그러니까 가까이 갈수록 정보가 많아지고 점점 그 선거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확한 실제 결과에 거의 유사한 결과들을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 잘 됐었고요. 가장 사실 조사가 많이 됐던 거는 경남지사였습니다. 서울 그 시장보다는 경남지사가 더 많은 여론조사가 조사가 됐는데요. 같은 모형을 돌렸습니다만 예측한 거는 한 15% 이상 차이 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10% 조금 미만에서 결과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경수 후보가 실제 김태우 후보랑 났던 차이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형을 따르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김경수 후보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나온 결과들이 많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다들 이번에는 사실 저것도 재보궐선거도 했는데요. 재보궐선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관심이 보통 많이 떨어지고 사이즈가 적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제대로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에 송파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포인트가 한 6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맞췄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갔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장 흥미로웠던 건 제주도지사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맨 처음에 원희룡 후보가 앞서다가 뭐 중간에 문대림 후보가 앞서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가 보통 골든 크로스 라운드 이렇게 막 계속 겹치는 이런 상황으로 나왔었던 아주 다이나믹했던 곳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했을 때 여기가 실제 결과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원희룡 지사가에서 지지율에서 문대림 지지율을 뺀 건데요.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뭐 승패는 더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본 건 맞는데요. 근데 실제 결과에 비해서 차이가 예측했던 건 더 적게 차이가 나는 걸로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더 많은 더 유리한 결과들이 일반적인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평가하는 건 수도권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후보들 외에도 제가 계속 파악을 해봤는데 고정적인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는 제3 후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무응답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정말로 예측 정도가 굉장히 많이 크게 향상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수 정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샤이 보수라고 하는데 유권자들을 계속 굉장히 과소 추정하는 경과들이 계속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데요. 예. 조사 방법표 여성 가중값 배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성을 원래 뽑기로 하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여성이 유권자의 한 반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50%면 50%를 뽑게 되면 우리가 1이라고 봅니다. 1이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모든 샘플, 모든 여론조사에서 적게 사실 샘플 그러니까 표집이 되는데요.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ARS인데요. ARS를 사실 사용하게 되면 여성들이 극단적으로 사실 낮게 표본에 사실 포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면접을 사용하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뭔 차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성에서 응답은 안 하지만 여론조사에 실제 투표에는 나가는 비율이 커지게 되면 이런 여론조사는 되게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이제 여러 개로 확인해 봤는데요. 회귀 분석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종속 변수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가 더민주 후보의 지지율과 경쟁 정당 후보의 지지율 차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종속 변수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설명 변수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과를 보면 유선 전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 두 후보 지지율의 차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과 그 경쟁 정당 보통은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이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ARS 비율이 높아지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고요. 이거는 뭐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 변수니까 이건 제꼈을 때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성 가중값 배율인데요. 다시 말하면 여성 가중값 배율이 높아지면 이 말은 뭐냐? 여성이 샘플에 그러니까 잘 잡히지 않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더 적게 나오는 것처럼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건 유선, 뭐 ARS, 뭐 20대 연령, 그다음에 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잘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이 적게 표집될 때. 그래서 이 방법들을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식 그러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깐만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숨은 정당, 그러니까 샤이 보수를 측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보수 광세 지역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대구, 경북 이번 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대구 시장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표 기간을 앞둔 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시행된 이 다섯 개의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근데 다 각각이 다 달라요. 뭐 ARS 방식을 쓰고 ARS를 섞어 쓰고 면접만 하기도 하고 유선으로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가상번호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 혼합을 할 때 20대 80 뭐 이렇게 50대 50 이렇게 다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뭐냐면 ARS 방식 다시 말하면 기계에다 대고 조사를 했을 때 실제 결과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적었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 예측에 굉장히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RS 방식에는 숨은 보수들이 비교적 잘 응답을 했었다고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러면 숨은 보수 이렇게 잡을 때는 ARS가 최고냐, ARS가 더 낫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이긴 합니다만 구미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들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ARS를 사용한 방식들은 오히려 더 큰 차이들을 사실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면 보수를 굉장히 여기서는 특히 ARS, 특히 유선이 크겠죠. 과하게 표집하게 되고요. 오히려 면접 방식을 사용했던 게 현재
실제 결과에 굉장히 근접했고 실제 승패 예측에도 유일하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번 선거 여론조사에서 처음 적용되고 확대 적용된 제도들은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의 방법들을 갖다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선거 여론조사의 하나의 레시피, 다시 말하면 하나의 방법으로 ARS 없어져야 돼 내지는 면접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기관들마다 사실은 이제 등록제까지 시행됐기 때문에 노하우로 축적된 걸 가지고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역은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비율로 하는 것들이 더 좋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끼리 경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틀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이선우 교수 먼저. 헌법 개정과 그 헌법 개정 안에 담겨 있는 몇몇 주요한 변화에 대한 일반 유권자 수준에서의 어떤 지지 응답 비율에 대한 설문조사 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고 대체로는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몇몇 응답 비율에서는 좀 저도 이제 송 교수님이 좀 인상적으로 보셨다고 했던 부분들에서 다소간 좀 의아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지 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해석의 차원에서 대체로는 이제 송 교수님의 해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좀 여지가 있는 부분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이 찬성 여부 부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에 의해서 대체로 결정됐던 게 맞는 것 같다는 인상을 저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지역이라든지 이념 등 다른 요인들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에 결부돼서 나타났던 결과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방 분권 부분인데요. 지방 분권도 이제 송 교수님께서는 거의 동일하게 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응답에 대한 해석과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 글에서는 쓰고 계신데 약간 저는 뭐 생각이 같습니다만 약간 좀 이 뉘앙스의 차이를 좀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광주, 전남, 전북에서 사실은 대구, 경북, 경남보다 2배 내지는 뭐 거의 4배에 가까운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방 자치, 지방 분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호남의 차이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차이보다 더 중요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호남에서 다 살아봤습니다만 대구 지역에서는 지방 분권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전주에서는 우리 박경미 교수님도 계시지만 늘 이렇게 만나면 지방 분권, 지방 정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분위기가 좀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가 이 지역별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별개로 지역적인 성격이 지방 이 분권 내지는 지방 자치에 대한 어떤 이 부분과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제일 의아했던 부분이 사실은 전 두 가지인데요. 이 헌법 개정에 있어서 정부 형태 부분인데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고연령층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그 해석에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지역적으로 진보 성향 지역 거주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현행 권력 구조를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됐다는 건 또 다른 해석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게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3월달에 내놓았던 개헌안에서 4년 뭐 중임제보다는 연임제라는 표현을 요즘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4년 연임제를 제안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현행 제도이기 때문에 5년 단임제를
추구한다 내지는 선호한다고 해석을 하는 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놀라웠는데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부분이 경제 민주화였다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뭐 정치학을 해서 그런지 항상 이제 정부 형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경제 민주화가 높게 나타났다는데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고 더 의아했던 건 모든 이념 성향 응답자 집단에서 골고루 이 경제 민주화 부분이 높게 나타났다는 건데 지금 이제 앞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른 요소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지 여부를 보면 사실상 이념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로 중요한 어떤 이 찬반이 갈리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경제 민주화에서만 이게 갈리지 않고 오히려 이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이 응답자 수준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 보여졌다는 건 제가 뭐 어떻게 답을 드리기는 좀 이 자리에서 어렵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 토론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경북대학교 엄경 교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저 소개받은 경북대 엄기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양해를 사회자 선생님하고 토론하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제가 3시부터 특강이 있어서 특강 준비를 해야 돼서 이거 토론 마치고 바로 일어나야 좀 3분만 할까요? 일단 박혜미 교수님의 논문은 아마 상당히 시기적절하지 않을까.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지방분권이 상당히 화두에 살아 있는 주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지방 선거에 있어서 한국 정치의 특성 상황에서 그리고 지방 정치의 특성에서 정치관계법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하신 거거든요. 상당히 시기적절한 논문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지방 정치의 특성이 뭐냐면 사실은 지방 정치가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자치행정단체이기 때문에 지방 정치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같은 경우도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제약되어져 있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한국에서의 지방 정치는 상당히 제약된 수준에서 상당히 제한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출하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정치관계법이라고 얘기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떤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하셨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이 정책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서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정치 자금 면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두각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두 가지를 다시 하는 건 조금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해서 정치적 기회로 한정시키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중앙정당 큰 정당과 그다음에 소수 정당에 있어서의 상당한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직자와 도전자 간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되게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정치기획운동으로 단순화시키고 지금 말씀드렸던 현직자, 도전자, 그다음에 주요 정당과 소수 정당을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 당비 납부 같은 경우가 이제 표현의 자유와 정치 기회의 균등의 두 가지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정당과 소수 정당에 있어서 워낙 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걸린 문제인데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약간 저는 의아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1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켜서 그게 돈을 더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을 그런 좀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좀 푸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당원 중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비율이 상당히 낮은 현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거를 푼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적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 장비라는 것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서 그 정치적 경제적인 불평등, 돈을 못 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평등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정치적인 불평등으로 당내 민주주의에 좀 훼손할 수 있는 가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걸 묵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좀 푸는 것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재. 예, 안녕하십니까. 그 연세대학교 이병재입니다. 강신구 교수님 이 논문은 여러분들 다 그 읽어보시고 그 많은 여기 안에 보면은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유용한 그 논문으로 쓰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 허락을 먹고 나중에 논문을 한번 써볼까 싶습니다. 그 선관위 웹사이트가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긴 한데 그 실제로 엑셀 파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신 것 같아서 좀 그 저나 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이 논문은 그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one person, one vote, one value라는 그 원칙이 실제로 그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그 관철이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위반되는가에 관한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ale apportionment와 disproportionality라는 두 가지 그 이론적인 그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반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제한점을 갖다가 제시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 페이퍼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아까도 그 강신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크립티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특별히 무슨 아규먼트에 대해서 비판이라든가 뭐 반박을 할 만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앞으로 근데 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걸 가지고 그 종속 변수라든가 아니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독립 변수라든가 이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개의 페이퍼를 갖다가 많이 양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몇 가지 사소한 질문을 그 드린다면 여기 그 매일 어포션먼트를 갖다가 측정하실 때 보면 이제 최대와 최소 그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 사용하는 사무엘스와 스나이더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2분의 1하고 시그마 그다음에 시트 쉐어, 보트 쉐어를 갖다가 마이너스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왜 이걸 갖다가 택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지역이 그 최대인 것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하나가 가장 그 낮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 멜 디스프로포션먼트를 갖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그 메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리고 이 방식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스와 스나이더 그거는 보면 정당 부분에다가 또 그 방식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 보너스를 2로 나눈 거 그건 정확하게 그 보트 쉐어, 시트 쉐어를 갖다 정당으로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는 잘 다가오지 않아서요. 그걸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앞으로 이 페이퍼를 가지고 그 설명 그 발전시키는 것 중에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합니다만 그 민주주의라는 것하고 이제 다른 제도적 측면하고 이 멜 디스프로포션먼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는 그 이 관계가 그 반드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해서 이그멜 어포션먼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뭐 그런 식의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 그러니까 커빌리니어하다는 관계 뭐 이런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론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립티브한 것만 쓰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별로 그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실제로 퍼블릭 익스펜디처 측면에서 아니면 예산 분배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하는가 아니면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가라든가 이런 다른 가능성으로도 많이 연결시키면 굉장히 좋은 자료와 그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박현석
교수. 네, 카이스트의 박현석입니다. 전 여론조사와 관련된 쟁점들 및 제안과 관련해서 구본상 교수님께서 워낙 이제 쟁점을 잘 뽑아서 그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일단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오늘 발표 또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뭐 이제 거기에 뭐 보면서 들었던 약간 좀 더 이렇게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이렇게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들었던 궁금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결과 예측에는 대체로 성공을 했으나 이 실제 그 퍼센티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보면 이번 여러 가지 선거의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보수가 과소 대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맥락에서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근데 전 들었던 의문이 보면은 이게 격차를 갖고만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대 대표된 건지 아니면 보수가 과소 대표된 건지가 이제 여기 이제 자료만 봐가지고서는 좀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같이 좀 보여주시면은 훨씬 더 좀 설득력 있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 가지 유력한 방법은 조사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별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대선 지난 2016년 총선과도 비교를 하셨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론조사 때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과대대표됐다면은 이번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 현실이 변화하는 데에 따라서 사실은 또 이 여론조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양상도 바뀌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번 분석 결과가 이번 선거에 국한된 것이고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는 다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좀 더 일반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약간 좀 논의를 하면은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 저 오늘 발표한 논문 한 편 한 편이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내놓으셨고 그에 따라서 지금 토론 주신 그 말씀들도 사실은 발표하신 분들이 아마 또 토론을 하고 싶은 정도로 아주 좋은 그 토론들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천상 지금 딱 정확하게 3시입니다. 그래서 이 활발한 토론은 우리 세션 다 끝나고 우리 정당하게 또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와 시간에 계속하는 걸로 하고 일단 부랴부랴 발표와 토론은 이걸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플로어에서 경청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발표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